예,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할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보겠습니다. 40주일 하이델베르 문답 40주일입니다. 328페이지 105문에서 107문 세 문답인데요. 함께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문부터 합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거나 죽이기를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살면서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경우는 뭐 극히 아주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명을 나는 온전히 지켰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 해설 그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6계명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부정적으로는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적 의미를 담고 있고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사상이 이 6계명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계명을 생각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워낙에 강하고 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6계명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만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살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적 개념을 이 개념을 가지고 6계명을 가둬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6계명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공부해 들어갈 텐데, 자, 이것은 여기서만 6계명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아는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6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색다른 좀 관점에서 생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색다른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겠지요. 뭐 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의 그 결과가 참으로 참혹합니다.
10만 명의 사상자, 사망자가 나올 정도의 그런 지금 큰 그런 자연 재해 혹은 재앙이라고 그렇게 들리는데요. 야, 참 그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또 생명의 좀 허망함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뭐 혹자는 우리가 뭐 그들이 너무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시리아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수교국도 아닙니다. 뭐 사실 들어보니까 이제 그 어,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의 그 접경 지대가 가장 지금 큰 피해 지역인데 거기에는 뭐 우리 뉴스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없지 않아 들었는데요. 여튼간에 뭐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먼 나라 이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저는 좀 그냥 의미 없이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이 우리 사도행전 지역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죠? 터키에 가기 바로 밑에가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코스가 바로 지금 지진이 난 그 길입니다. 이제 그런저런 의미에서도 사실 교회 역사하고도 매우 의미가 있고 가까운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비극적인 사건이고 또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또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는 자들이 우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률한 마음으로 또 그런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생명은 다 중요하지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중요하다고는 여기지만 과연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당신은 생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아, 이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은 늘 듣고 또 자주 사용하고 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라고 우리 스스로가 참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물음인데다가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배워왔고요. 또 생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는 참 막막함을 갖는 것이지요. 자, 제가 오늘 재밌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죠. 오늘날 이 생명에 대해서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엄청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과학에는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과학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생물학과 물리학 분야에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대부분 그들의 관심의 주제가 생명에 있습니다. 노벨상에 보면 노벨 생리의학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은 잘 아실 테고 여기 생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적인 성격, 생명의 기능과 또 활동의 원리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은
이 분야에 있어서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연구 업적을 가진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이지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노벨 생리의학상이 노벨상이 처음 시상될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노벨 경제학상, 노벨 평화상 이런 것들은 후대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노벨 생리의학상은 1901년에 처음으로 노벨상이 시상되는데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엄청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분야의 학자들이 다 개인적인 관심과 연구의 주제는 또 성과는 다르겠지만 이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에 대해서입니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물학은 지금 말한 생리학과 의학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 학문입니다. 김선호 선생님, 내 얘기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이죠. 의학과 생리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밑바닥에 생물학이 있어요. 생물학은 근원적으로 생명과 관련해서 연구하는데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 현상을 탐구하고 나아가서 생명의 기원과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기술과학이나 응용과학으로 치부되지 않고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 얘기 맞죠? 검증을 해야 돼요. 의사가 있으니까 검증해야 되죠.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저도 검증하고 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를 가리켜서 학자들은요. 이 분야에서 대가들은 21세기를 생물학의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인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대부분 생물학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생물학 분야는 아직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인류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자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질병 문제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질병을 말하면 의학을 떠올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은 전적으로 생물학에 의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질병을 고치거나 또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난치병이라고 아는 참 고치기 어려운 그 병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근원적으로는 다 생물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전 지구적으로 경험하게 됐던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그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 또 그것을 퇴치하는 작업들, 이런 모든 것들로 다 생물학 분야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기후 파괴 문제도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초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마 생물학 선생님 있으면 되게 좋아할 얘기인데, 근데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생물학 정도가 아닌 거예요. 생물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근원적인 기원과 본질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죠. 요즘에 생명과 관련해서 가장 최고의 관심 분야로 자리 잡히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 연구지요. 유전자 연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인류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유전자에 대한 어떤 고급적 정보와 그 지식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파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대비한다라고 하는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생물학 분야에 있습니다. 생물학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21세기를 생물학의 시대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를 국가적으로 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학문을 통하지 않고는 세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일어나는 그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피부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개인적 차원이 아니죠. 전 지구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 신종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가? 아니면 또 그것이 다른 생명에 끼치는 그러한 영향과 부작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모든 분야가 생명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런 학문의 분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 무엇인가 하는 것은 생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생물학 분야의 영원한 관심 주제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와 같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네. 결국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어떤 사회의 존폐와 관련돼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생명이 가치 없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가의 존폐 여부도 관련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바이오 산업, 또 요즘 헬스케어 산업, 그렇죠?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런 말들은 전부 생명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상당한 부가가치,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바이오와 관련된, 바이오가 뭡니까? 생명과 관련된 분야예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제약회사들, 큰 굴지의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은 다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이것은 어떤 한 지역에만의 문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죠. 이 문제를 또 누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돈방석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투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에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 않는다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꼭 가르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가르치면 그때서 아이들이 생명이 소중하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젖먹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젖먹이 아이에게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을 이렇게 두면 그걸 어떻게 하면 구분할 줄 압니다. 말 못하는 아이고 제도적인 그런 학습 활동을 하지 않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
여러분 생명 없는 건 우리 어린아이도 어떡합니까? 물고 뜯습니다. 근데 생명 있는 걸 물고 뜯진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죠? 장난감 강아지가 있고 여기에 진짜 개가 있어요. 진짜 강아지 있어요.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장난감 강아지를 진짜 강아지를 장난감 강아지처럼 대한다든가 장난감 강아지를 진짜 강아지처럼 아이들은 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강아지를 물고 뜯는 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하지 않아요.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을 꼭 공부해야만 생명이 소중한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물학을 잘못 공부하면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요즘 AI,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요즘 뭐 딥러닝으로 해서 엄청난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하여간 깊은 그런 어떤 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인공지능 AI가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기가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아지 치아와가 있어요. 치와와라고 해요. 치와와 그 강아지 있죠. 그 강아지 얼굴 그림을 보여주고 이쪽에는 초코가 3가지 박혀 있는 초코가 3가지 머핀을 보여주면 구분을 못 한다고 해요. 뭐가 생명이고 무생물인지를 모른다고 해요. 재밌는 거예요. 털이 많이 긴 털 난 그 털복숭이 개 있죠. 그 개 사진을 보여주고 이쪽에는 우리가 바닥을 닦는 대걸레 있죠. 대걸레 보여주면 AI는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AI가 생명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에겐 다소 안심을 주는 것 같고 다행스럽다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한다는 것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을 생명 없는 것으로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만약이라도 AI가 사람의 생명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사람을 생명 없는 대상으로 그렇게 대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발전해가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해가는 이 과학 기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와 두려움이 저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최신 과학이라고 하면 거의 종교처럼 또 혹은 이념처럼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뭐 유명한 과학자가 한 말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영혼불멸한 어떤 진리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와도 전혀 맞지 않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과학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좀 더 주의 있게 또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이론이 나오면 이전에 있던 건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학적 지식이란 항상 변화를 상정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좀 더 합리적인 이론에 따라서 주장에 따라서 개선되어지거나 폐기될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하는 이 과학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이제 갖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여러분, 과학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시도되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결국 과학인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이 어떤 것을 탐구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근원적으로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 과연 언제나 합리적인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인간의 이성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걸 유지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항상 의롭고 옳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과학이 인간의 이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과학에서의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된 룰러, 자 같은 거죠. 치수를 재는 자 있잖아요. 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 이 단위를 가지고 다 열심히 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단위가 잘못되었다든가 잘못된 줄자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겠죠. 인간의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의롭거나 옳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는 과학은 언제든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과학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과학에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사람의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은 놀랍게도 대단히 기계론적입니다. 마치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로봇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조립품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을 여기 전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빼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자체를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하나의 어떤 조립된 물체로 보는 것이죠. 물질로 보는 것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에서는 사람을 생명을 입자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원자로 구성된 입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떤 기계적인 그러한 정교 복잡한 조립품으로 이해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학자 있지요? 철학자 누굽니까? 데카르트라는 학자입니다. 이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을 참된 것을 거짓 것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으로 판명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과학에 있어서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것은 초과학적인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연구의 주제가 되는 것이 과학에서의 주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데카르트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인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려면 사람의 생명에서 영혼을 제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리켜서 기계론적 생명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진짜 기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계처럼 기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인 아주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메커니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주 정교한 기계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기계를 여러분 아무리 정교한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부품을 하나하나 다 분해내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 전체를 파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구성체라고 보고 그 사람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어떻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분리하고 분해내면 사람을 정확하게, 사람의 생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생명관이 오늘날 과학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철학자나 생물학자 외에 생명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리학자들. 예전은 생명에 대한 관심과 그 이해가 옛날에는 종교에서 철학으로, 철학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이제는 과학 분야에서 물리학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위 보세요. 뭐 천체 물리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늘에 있는 물리적인 어떤 이치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늘 관심이 뭡니까? 외계 세계에 생명이 있는가? 모든 게 거기에요. 여러분 나사가 만들어진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외계 세계에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외계 세계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지구처럼 그런 환경이 있는가? 이거는 말이에요. 그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물리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서도 이제 그 좀 이름난 한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뭐 TV나 어떤 요즘 뭐 유튜브 이런 데 나와서 막 강연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막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물리학자들이에요. 물리학 전공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노벨상이 처음 수여될 때부터 노벨 생리의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최고의 권위로 주어지는 과학 분야의 상이 뭡니까?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물리학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예 대놓고 우리의 관심사는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물리학계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입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원자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은 원자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죽음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지면 어떡합니까? 대기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던 그런 입자들이 다 어디 그죠? 뭐 사람을 태우든지 땅에다가 묻든지 하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라지면 그 원소들은 어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물리학자들이 생명을 말할 때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입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와 함께 호흡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물리학자는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토해냈던 그 숨이 지금도 우리가 숨쉬는 그 공간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물리학자들은 생명이란 원자로 구성된 입자들에 모여있는 집합체로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말할 때에 거의 물질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물질.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들을 아까 기계를 정교하게 떼어내면 되는 것처럼 기계를 정교하게 떼어내면 그 기계를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기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다 뜯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놈 욕 아닙니다. 지놈이라고도 하죠. 유전자를 말하는 것이.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왜 유전자가 중요한지 아세요? 유전자는 그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동질의 특성을 물려주는 유전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모든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받은 게 있잖아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부모 때로부터 유사한 형질들을 다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생물체에는 유전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부모와 뭐 눈이 비슷하거나 입이 비슷하거나 얼굴이 비슷하거나 체형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것도 다 유전자 때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지요. 그렇듯이 생명체가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 정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체 내에 이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 안에는 DN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화학 물질이죠.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여러분 보셨죠? 두 나선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몸속에 이 쌍으로 이루어진 DNA가 약 30억 개 정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의 몸속에서 어떻게 배열되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규명하는 작업이 바로 인간 개념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 유전자의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유전자의 변형으로 발생되어지는 질병의 문제들이나 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의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딱 떼어갖고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계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연식이 지나게 되면은 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갈아 끼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견해가 기계론적 생명론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고상하고 어려운 그런 설명을 하고 또 그런 원리를 말한다고 해도 근원적으로는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전자 연구가 엄청난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있는 각각의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어떻게 스스로 복제되어지고 또 변이를 일으키고 유전자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거의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인간의 어떤 유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세포 진화론이라든가 진화 생물학 이런 학문에서도 늘 관심이 뭐냐면 같은 생물 사이에 어떻게 서로 다른 특징과 또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됐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차원의 지식과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의 답변을 아직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은 영원히 못할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잘 들어봤겠습니다만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있죠. 이기적 유전자라고 쓴 그 책의 저자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예요. 진화론자이면서도 생물학자이면서도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 세계를 호령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교주 정도로, 과학 교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화론자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보다가 포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보다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실 거의 같은 패턴의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복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전자를 마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인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스스로 우연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그는 전제합니다. 우연적으로 발생. 그래서 그가 가장 신봉하는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이 이 부분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상상을 했어요. 실제로 실험한 건 아니지만 다윈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따뜻한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 안에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 호젓한 그런 장소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연못인데 거기에 아주 따뜻한 환경들이나 뭐 이렇게 돼서 하여간 생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생물,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갑자기 생물체가 나오려고 그러면, 생명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있어야죠. 그 과정이 뭐냐면 우연에 이루어지는 화학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거기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적 과정이 있어야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본 것이. 이런 아이디어를 20세기 초반에 많은 과학자들이 다윈의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실험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우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에 처음에 생명체가 시작되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진화론자들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지구 원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생길 때, 그럴 때에 아주 단순하게 형성되었던 그 환경을 실험실에서 그거를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떤 화학적인 아니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충격을 주게 되면 거기서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 지구 환경하고 매우 비슷한 그 대기 환경을 만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수소, 메탄, 수증기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지구 원시적인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번개라든가 태양 복사라든가 방사선 같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면 옛적 스승이었던 다윈이 갑자기 다윗이 나오죠? 너무 신앙적이야 내가. 과학을 얘기하면서도 다윗이 나오네. 다윈이 그 추측했던 작은 연못에서 우연한 일로 인해서 어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단순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증명했을까요? 아직까지도 이 실험은 계속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명체가 우연한 어떤 작용에 의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돈 들여서라도 외계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뭐 화성에 뭐 생명체 흔적이 있다는 둥, 뭐 지구에서부터 몇 천억 광년을 가게 되면 거기에 지구 환경과 비슷한 그런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행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있다는 가정을 또한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험실에서 지금 현대과학으로는 몇 가지 정도의 유전자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것이 몇 가지의 유전자로 그 생명의 특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은요. 생장 증식을 해야 되고 또 유전 물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DNA 같은 거, RNA 같은 거.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일정하고도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물질 대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여러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의 구성과 배열을 다 알아낸, 다시 말하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인해서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다 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죠? 다 안다고 하더라도 알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과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을 구성하는 유전자 설계도를 그려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고 도대체 우리 몸속에 생명이 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이야기했던 기교론적인 생명관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사람을 기계처럼 그렇게 이해했다면 지금은 그냥 물질로 이해하는 거죠. 입자로 이해하는 방식이죠. 재밌는 것은 옛날의 과학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과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대 과학의 관심은 이제 항상 변하고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한 것 속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에 그것에 대한 일관된 법칙이 뭔지를 찾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과학 자체가 옛날에는 수학적 도식처럼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뉴턴식의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관심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과학자들 스스로가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어떤 우연히 발생하는 일에 대한 법칙성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색다른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생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날 정말로 가장 지대하고 엄청난 관심과 활발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곳이 과학계예요. 그래서 이 과학계가 도대체 생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마다 나름 대단히 진지하게 이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연구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의학과 생리학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반이 되는 생물학 분야 그리고 물리학 분야에까지도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묻고 답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생명에 대해서 가타부타 분명히 뭔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생명이 어디에서 오고 왔으며 또 어떻게 생명이 물질만이 아닌 영혼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과학자가 설명한다 그러면 그거는 게임 끝입니다. 설명을 못해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는가?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모든 생물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사람은 영원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근원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사실을 답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었죠? 왜 이것을 말했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성경에서 과학도 규명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풀어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육계명을 잘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또 귀한 신앙의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중에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또 늘 접하고 또 늘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오고 오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세우시는 역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육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의 의미뿐만 아니라 생명의 어떠함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명하는 일에 애쓸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